네, 국회에서는 새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이번 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는 교육사회 문화 분야입니다. 여야는 3대 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여권의 검찰사법개혁 드라이브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격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대정부 질문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제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재판 개입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그리고 특검 수사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 대법원장도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에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 전면 부인한 그런 상황인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 이렇게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주체를 어디서 할 거냐, 특검에서 할 거냐, 아니면 검찰이 할 거냐, 뭐 경찰이 할 거냐는 뭐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승찬 의원이 제보 그리고 서용교 의원도 사실은 예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5월에 이 문제를 한번 제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최근에 그 두 가지 제보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왜냐면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면 대법관으로서 또 대법원장을 역할하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의혹이 생긴 만큼 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야 된다. 아니면 뭐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털고 가는 것이고요. 또 혹시나 이게 뭐 그럴 리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지만 당시 대표 시절에 대선 출마를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와 시도를 갖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시시비비를 밝혀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의혹이 나왔고 서영교 의원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녹취록이 있고 녹취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보한 사람이 전 정부 즉 윤석열 정부의 민정 라인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특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보자를 보호해야 되겠지만 수사는 진행을 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이거 계속 질질 끌면요 더 의혹만 커질 겁니다. 또 앞으로 또 다른 제보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서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의혹을 품고 있는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죄 취재 파기 환송심이 5월 1일에 있었고요. 그렇죠. 1호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4월 4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있었고 됐죠. 사흘 뒤에 만남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장 지금 주목되는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당시의 대선 후보, 그것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고요. 그 후보를 조희대 이건 이제 의혹입니다. 의혹이죠. 사실인지 모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알아서 아닙니까?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거는 더 이상 못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남 자체도 만남 자체도 잘못됐고 그 발언 자체가 왜 또 의심이 더 커지냐면요. 실제로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잖아요. 1심은 유죄가 나왔지만 이재명 당시의 대표 같은 경우에 2심은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대법원에 좀 더 깊이 봐야죠. 1심과 2심의 결과가 다른데 평상시에요.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어가서 보통 재판이 진행되는 평균 일수를 보면 119일인가 그래요. 근데 9일 만에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빨리 그리고 그 기록도 다 안 보고 했다는 걸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했더니 기록을 안 봐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다 안 봐도 된다. 그리고 로그 기록 제출하니까 로그 기록 제출도 안 했어요.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의혹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말이 신빙성이 더 커지는 이유는 이후에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행동을 보면 이 말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안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대법원장하고 당시 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뭐 부정을 했고 부인을 했고 소설 같은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라는까지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빨리 결정한 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대법원의 판단이고, 전원 합의체라는 것은 대법원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14명의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있을 때 임명한 대법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도 다 여기에 전원 합의체에 참여해서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한테
이런 어떤 유죄적인 것이 있으면 바로 판단을 해서 이것이 파기 자판은 아니지만 파기환송을 해서 이것이 현재 어떤 유력 대권 주자의 리스크가 이 정도다. 이런 네. 것들을 사법부에서 했다는 사법부 자체의 판단입니다. 사법부는 독립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을 그 사법 처리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옥죄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관과 한덕수 총리가 이것을 모의해서 당시의 대행이었죠. 예, 대통령 한덕수 대행. 대행이 모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충분히 소설은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쟁이 알려면 팩트 중심 조사, 투명한 공개,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감 이런 것이 다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보의 신빙성이 상당히 논란이 있다. 특정 제보인이고 익명 제보라는 자라는 그런 분이 한 명이 등장했기 때문에 실체 여부가 불분명하고 두 번째는 사법부 독립의 침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이것을 압력을 해서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거라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 압력으로 견제를 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가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논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사법부 독립을 또 침해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또 진실은 또 규명이 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이제 좀 접점을 그 사이에서 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 특검 대응 특위가 있죠. 특검 대응 지금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이것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한 민주당 차원의 이제 특위인데 이 특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한 설치법을 이제 발의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부분은 기존에 이제 국회에도 추천하는 것을 배제했어요. 국회가 이제 뭐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런 논란을 좀 의식한 건가요? 어쨌든 뭐 판사회의라든지 그다음에 법무부 그다음에 변호사협회 여기서 이제 추천해서 이제 재판부를 구성하고 3대 특검 모두 재판부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쨌든 당 지도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해요.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살짝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경은 무엇이고 전담재판부 현실화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 이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물론 추천단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가 또는 법무부 이런 데 추천을 하잖아요. 그리고 논란이 됐던 게 사실은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었어요. 국민의힘 그걸 비판을 했었죠. 왜 정치권이 추천을 하냐. 그래서 정치권 빠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위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위헌이 아니에요. 무슨 조항이 위헌이 되는 거죠? 헌법 조항 어느 조항이 위헌이 되는지 말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헌법 102조 3항에 보면 대법원을 포함한 이 사법기관의 조직이나 그다음에 구성은 법률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을 지금 만드는 데가 어디 국회 아닙니까?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만들면 그 법에 의해서 조직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법에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비판이 많으니 왜냐하면 이게 밖에서 누군가를 판사로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판사로 일하는 분들 중에 누군가를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대체 지금 현직 판사고 그 판사의 누군가가 이 전담 재판부를 맡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명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위헌이라고 얘기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왜냐면 지금도 전담 재판들이 많이 있어요. 특허 관련한 전담 재판부도 있고요. 학교 폭력 전담 재판부도 있고요. 성폭력 전담 재판부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필요하면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드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대체? 이 모든 출발점은 직위원 재판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날로 계산했던 걸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주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재판이 제대로 될지 의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 가지고 위헌 얘기하지 말고 저는 야당도 합의해서 처리가 되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당론까지는 아직 아닌 상태.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당론으로도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론을 좀 파악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저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직위원 재판부를 바꾸면 사실은 필요 없는 법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또는 직위원 재판부가 본인이 내려놓고 그러면 다른 재판부가 맡도록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내란 전담 재판부 법 발의하는 것도 멈출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과 이제 여론을 좀 보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야당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반대를 예. 지금 할 수밖에 없고 방통위법도 마찬가지로 방통위원장을 하차시키기 위해서 방통위 미디어 뭐 특별위원회를 다시 해서 통과시켜서 예. 그렇게 전환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인 설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이 법이라는 것은 일단은 내란 전담 재판부든 내란 특별 재판부든 법이라는 것은 목표를 어떤 특정을 타겟에 해놓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네. 재판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전담 재판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재판부라는 것이 계도하는 차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이런 특별 전담 재판부가 설립이 되니까 앞으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만약에 이거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 재판부로 보내세요. 이렇게 해서 계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측면이 상당히 강한데 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지난 13 비상계엄 발동 과정과 그 이후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목표가 이미 정해진 과거지향적인 이런 전담 재판부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법의 설립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국가적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회가 추천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고 그것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는 것은 국민이 합의하는 겁니다.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특정 정파, 민주당에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위헌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특검장 사상 현역 의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권 의원은 이제 통일교측으로부터 윤석열 캠프 대선 지원 등의 명목으로 현금 1억 원 플러스 알파를 이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 뇌물 주고 청탁한 혐의로 한학자 총재도 어제 9시간 반 동안 조사받고 이제 나왔죠. 만약 뭐 사실이라면 헌법상의 뭐 정치와 이제 종교를 분리한 그런 그 원칙을 이제 위반한 것이고 당연히 이제 뭐 위법한 일이죠. 이 사안은 이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럼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다는 게 주 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은 계속 부인을 해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을 빼고 나머지 피고인들 또 참고인들은 전부 다 그걸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 아니라고 한들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준 사람이 내가 돈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돈을 그 전달하기 전에 찍어놓은 사진까지 있어요. 그건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이 부인인데 그 사람이 통일교 재정국장이었잖아요. 전 재정국장.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는 아마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횡령 혐의로 지금 고소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본다면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꼬리 자르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정황과 증거들이 있고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조사를 받고 온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좀 파악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제보자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보면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죠.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에 나온 것처럼 아니 헌법에는 정치와 그다음에 교회 그리고 종교는 분리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영호 본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주교 아니죠. 통일교 교리가 정교 일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제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한학자 총재라는 사람도 나와서 했다는 소리가 그 같은 거다. 분리가 아니다. 일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발언이 결국은 그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꼭 당선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권성동 의원과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정교 분리라고 하면 이런 얘기 안 나올 때 정교 일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통로로
권성동 의원을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에서는 뭐 야당 말살을 위한 것이고 정치 탄압이다. 상당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이 이제 시작이고 네. 또 다른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내란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네. 특검 여기서 앞으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고 앞으로 연말까지 사법 처리된다는 그런 아주 흉흉한 소문이 국민의힘 당사를 휩쓸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사안으로 당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의 신호탄이다. 네, 그렇죠. 예. 더군다나 권성동 의원이 의원총회라든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의혹, 뭐 수차례 통화, 휴대전화 교체, 뭐 차명폰 사용 이런 것들을 특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돈다발이라든가 관봉권 그런 것들이 사진으로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뭐 요견에 써달라는 메시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은 수차례 의원총회라든가 아니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서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결백하다. 네. 그런 적이 없고 그러면 그것이 있으면 내가 돈을 받았다는 그런 팩트라든가 어떤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녹취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방증적인 그런 어떤 자료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정치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역대 특검에서 현역 의원 구속은 첫 케이스고 글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받아야 되는 것은 중압감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권성동 의원은 이미 구속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것을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그때는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구속이 됐는데 재판을 통해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하고 국민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네. 본인의 당의 중진이고 지금 5선 의원입니다. 예. 원내대표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결백을 믿고 일단 재판을 지켜보면서 당은 당 나름대로 새로운 쇄신책이라든가 국민을 향한 여러 가지 당에 새로 서겠다는 그런 결심,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법제처가 어제 주 4.5일제를 목표로 하는 실노동 시간 단축 지원법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10대 공약으로 한 것이 이제 4.5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3개 이제 국정과제를 이제 확장하면서 이제 입법 로드맵을 4.5일제 관련해서 제시한 건데 아마 내후년 정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좀 확산하는 걸 목표로 단계적으로 이제 4.5일제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토토토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던데 뭐 이거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은 뭐 처음엔 몇 개 시범 사업을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때때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느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생산성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기 때문에 4.5일제 자체가 시행하는 게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생산직에 있거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제 우려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그러면 보완을 할 거냐 하는 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은 사실 4.5일제를 시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실제 있지만 하고 있는데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현재도. 예. 근데 이제 중소기업 이런 데는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이제 만약 시행하게 되면 예.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보완해 주고 또 하나는 신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예. 인건비를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해 주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당장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되는 단계 4.5일제는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부가 잘 마련해서 예. 기업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4.5일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 내년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이 제도가 이제 그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해야 될 텐데 일부 기업들은 사실 뭐 여건이 그렇지 못한 데도 있을 것 같고 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또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이런 불평등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보완된다고 보시는지요? 민주당은 뭐 복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별적 복지를 국민의힘 주한
가정은 일반 복지를 주장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력적 적용은 상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친노동 정책 기조가 우려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노란봉투법 그리고 이번에 주 4.5일제 그리고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년 연장입니다. 예. 물론 이런 것을 하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나라 국간 전체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비율이라든가 형평을 또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어디가 빵꾸를 나고 무너지게 됩니다. 예. 시스템이. 그래서 지난 한 해 한국 연간 노동 시간이 1,859시간입니다. 예. 여기에서 OECD 평균은 1,717시간보다 142시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30년까지 한국의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한 그런 고육지 체계라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다만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보면은 54.6달러로 네. OECD 평균보다 77.4%밖에 안 되고 그리고 미국 평균이 70.9달러인데 한국은 57%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이 노동의 어떤 생산성, 효율성은 우리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4.5일제 하는 것보다도 네. 그렇게 되면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연근무제 확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정착시키고 또 직무 재설계 등을 알겠습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4.5일제로 가더라도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네.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은 이제 노사가 같이 또 머리를 맞대야 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